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본격화되면 그냥 금융시장에서만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또 일반인들의 삶에까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법인 투자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기업이 사실 다 마이크로 스트레디시처럼 계속 비트코인을 레버리지처럼 살 수는 없는 게 사실 현실적인 건데, 일반 기업들이 또 단순히 투자 목적 말고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크립토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유주님을 보니까 이거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은데 네. 제 계좌는 왜 그러죠? 그러게요. 오늘 제가 되게 화사하게 인간 개나리로 한번 꾸며봤는데 저의 이 룩과 다르게 좀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립토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별님 또 떨어졌어요. 이게 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트럼프. 럼프 형. 아니, 우리 별님을 더 이상 코너로 몰다가는 정말 우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어지러운 장 얘기 말고 최근에 국내에서 좀 가상자산 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다른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잠잠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최근에 급격히 물꼬가 좀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한 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개인 말고 법인이 가상자산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부풀었었는데, 일반 법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못을 박으셨고요. 현재로서는 법 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이렇게 1단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현금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의 법인의 계좌를 개설을 해주면서 법인의 좀 시도를 1차 진입하게 해줬다라는 것에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인이 투자가 가능한 건 현재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법 집행기관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따르면 네. 전국 검찰청에서 네. 2023년 10월에 보유한 수량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상자산 압수했던 게 약 100여 종.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원화 기준으로 한 270억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만 250억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요때 당시가 딱 그레이스케일 이제 승소할 그 당시였는데,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지금 쭉 상승했으니까 최소 2배 이상은 보유한 금액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매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몰수한 보유 수량이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 규모가 돼서 이거 외에도 큰 여러 기관들에서 보유한 것들을 합치면 더 큰 금액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값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상당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과연 좋을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게 됐을 때 법인의 계좌가 아니니까 개인이 판 것처럼 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회사의 그런 계좌로 인해서 매도를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발전이 되면 일반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고 파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진출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아무래도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스트래티지.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항상 비트코인을 사주는 셀러 형. 감사한 분이죠. 네, 항상 비트코인이 이 하락장에서 상승하고 있다. 셀러 형이 사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1989년 네, 이제 설립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사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엄밀하게 이제 이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남는 현금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갈수록 최근 이제 바뀐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 상태도 더 좋아지고, 그럼 신용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그 돈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레버리지, 풍차를 굴리고 있다.
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유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ETF라는 것을 살 수 없을 때 비트코인 ETF 대신 비트코인 ETF 같은 회사가 지금 해보는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였다. 근데 또 최근에 지금 이 사진 준비한 것처럼 포브스에만 나오면 고점이어가지고 포브스의 저주. 최근에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셀러 대표가 나오거나, 최근에는 이제 저스틴 써니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분들이 어쨌거나 이 포브스에 나오면 이 포브스의 저주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합니다. 또 누군가 나오면 저는 항상 매도를 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장의 지금 원인은 트럼프 앤드 이 세일러의 탓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셀러 형의 그런 하락은 한번 하고 지나가셔서 그때 나왔을 때도 고점이었다. 약간 이러한 이제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들이 회사 주가에도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 회사는 두 곳인데요. 그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비트코인 첫 매수를 했고, 근데 2024년에만 주가가 36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쳤을 때는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60 정도 됐었는데요. 고점에 거의 $420까지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한 $300 부분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일본 내에서 2024년에 가장 크게 상승한 주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올랐을 때는 한 48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와. 이게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데, 근데 2024년 일단 1년 단위의 퍼포먼스는 2600% 정도. 그래서 26배 정도, 뭐 거의 그 수준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오를 때는 사실 한없이 좋지만 또 내릴 때 리스크는 더 크게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굉장히 점점 날카로워지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하락을 했을 때도 많은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괜찮나? 저 회사 청산당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보유한 수량이 지금 최근 기준으로 거의 약 50만 개 갖고 있습니다. 평단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회사의 평단이 $67,000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꼭 이 금액을 내려간다고 회사가 청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회사의 이 평균 구매 가격이 많은 분들의 심리적인 안전성 같은, 이 가격은 지켜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런 평단 정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로 이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 풍차를 돌린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SEC를 통해서 이제 공개된 문서들을 보시면 전환사채라는 것이 뭐 짧게는 5년에서 8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간 낮은 이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나름의 해증을 해가지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꼭 가격이 하락한다고 파산 위험이 바로 생긴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만, 3만 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면 정말로 이 회사는 정말 파산 위험이 있겠으나,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 평단을 내려간다라고 해서는 파산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 목적의 그런 기업들만 지금은 매도를 하거나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따라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곳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찾아보면, 일단 여러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넥슨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넥슨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일본 넥슨이 사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1717개 정도 갖고 있고, 여기에 평단이 57,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 21년 딱 그 고점에 사서 사자마자 물렸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좀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부러운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네오위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특이했던 거는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걸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회사들과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 협업을 해서 코인을 보유하게 됐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종료하거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기존 보유하던 걸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그냥 전환했다 해서 그냥 보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본 것처럼 조금 더 일찍 뛰어든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딱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뭐 현금을 보유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현금은 어쨌거나 계속 시중에 뭐 돈도 많이 풀거나 유동성이 늘어나거나 하면 이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금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사는데 사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해지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좀 가능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나 뭐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어떤 리스크 해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장이 열려야지 사고 팔 수 있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말이든 아니면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직접 보유하면서 갖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이 이제 비트코인의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샀을 때 내가 직접 보유하면서 또 이런 것들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샀을 때의 평가를 하고 그것이 손해 봤을 때 평가를 하는 이러한 이제 회계 기준에서 지금은 이제 올랐을 때의 그 수익을 본 것들이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는 식으로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회계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 보유하는 것이 충분히 나의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것들로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인플레이션 했지 그 다음에 24시간 주치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은행이나 뭐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 회사에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본격화되면 그냥 금융시장에서만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또 일반인들의 삶에까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 투자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모든 기업이 사실 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계속 비트코인을 레버리지처럼 살 수는 없는 게 사실 현실적인 건데 일반 기업들이 또 단순히 투자 목적 말고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리버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전문 금융사라고 하는 곳에 발행한 리포트를 제가 참고해봤는데 뭐 건설사, 식당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축구 구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마케팅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뭐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테슬라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좀 유명한 회사들 말고 어떤 이제 일반적인 기업이 있을까를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 세 가지인데 서머플레이스 홈즈라고 하는 곳인데 건설업인데 미국의 이제 중소형 건설사고요. 여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도 우리는 비트코인을 믿는다라고 해서 뭐 사고 파는 거 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매수하면서 장기간 좀 보유하는 이러한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의 이제 축구팀 리얼 배드포드라고 하는 이제 축구 구단에서는 요것의 비트코인을 이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홍보하면서 우리 비트코인 구단이야 라고 이렇게 좀 홍보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좀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좀 하면서 좀 이런 기업들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좀 실용적인 사례로서는 캐나다에 있는 중동 식당 프랜차이즈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당 내에 사실 비트코인 ATM기도 마련해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음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활용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본인의 사업에 연관지으면서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은 좀 영세한 규모의 사례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비트코인이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미 법인 있으신 분들이 일단 계좌는 터놓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물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빗썸에서는 물 들어오면 노져오려고 하는 분들을 맞이할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뭐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계좌 개설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다. 뭐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고민이 먼저 드실 수 있어요. 왜 빗썸에서 사야 되지? 아니면 우리도 ETF 나오면 ETF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와 거래소에 구매하는 걸 제가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봤을 때,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의 계좌로 직접 사셔서 보유하실 수 있고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도 뭐 매매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이 좀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ETF를 보유했을 때는 어쨌거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매매하게 되면 일단 딱 사고 파는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저렴한 구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사는 어쨌거나 24시간 주 7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를 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리스크 관리나 사고 파는 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운용하시기 좋지 않을까. 거래소에서 사고 판다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관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했을 때 장점과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관분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이제 진입해서 유입이 되시면 저희 리테일 투자자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분들의 그런 투자하시는 규모나 혹은 투자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개미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점이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좋은 점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항상 사실 여러 이슈나 변동성에 있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매매가 잦고 이럴 텐데, 이분들은 이제 회사의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 지금보다 시장은 훨씬 더 건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다 보면 고질적인 문제가 됐던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여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이라든지 혹은 기관들의 돈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분히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는데 확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이상한 기관들이 와서 시장을 또 흐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기준이 좀 명확치 않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의 시장 참여자에서 새로운 시장,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다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코인을 사주실 분들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법인의 투자를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며 또 이 시장이 더 건전해지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 개선은 저희가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비트코인 위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코인들도 좀 진행을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먼저 매수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까지는 뭐 디지털 금, 해칭 이런 수단으로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범주에 계속 함의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사실은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보고 있는 XRP 뭐 이러한 코인들도 조금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사시는 게 좀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코인들을 좀 검토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처럼 좀 이렇게 광적인 이런 투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투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레버리지 종목들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뉴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국내 기업이면 더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바람에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건 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러한 이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나온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까 좀 설명드렸던 다양한 기업들, 축구 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 그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한 연계된 활동들 혹은 마케팅 활동들도 충분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 해칭, 뭐 언제든 거래가 가능한 점, 유동성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메리트에서 봤을 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작이 막막하다면 빗썸과 함께 첫걸음을 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오늘 이 시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법인 여러분, 이제 계좌를 오픈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오픈하시면서 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하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의별 크립토 저희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